오늘 그랜드 엠바스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는 조한익 전 한전 사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조한익 사장 그리고 이강호 회장과 함께 사장의 미아래를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산자부 차관 그리고 코트라 사장 그리고 무역금융공사 사장, 한전 사장 등 훌륭한 성과를 낸 공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특히 만년적자기업이었던 한전을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킨 그의 사례는 유명합니다. 조한익 사장, 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의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전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 조한익 사장의 리더십은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한익 사장은 공직 생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행정고시 14회에 합격한 후 정부의 여러 요직을 거치며 정책과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학력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뉴욕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한익 사장이 2012년 한전 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회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3조 원에 달하는 적자와 95조 원의 부채는 그 어떤 리더에게도 벅찬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조한익 사장은 이러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진 전기 요금 인상은 효과를 발휘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조한익 사장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한익 사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직접 밀양을 42차례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90% 이상의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과정은 소통과 투명성, 그리고 공통의 접점을 찾으려는 그의 리더십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한익 사장은 현재 풍력발전 기업인 유니슨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에너지 산업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설명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AI가 만든 것입니다. 새벽길을 도와서 엠바스더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그동안 만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어떤 강연을 할지 대단히 기대가 되고 분명히 명강입니다. 원래 강의를 잘했어요. 휴넷에 있을 때도 와서 강의하는 거 보면 정말로 감동적이었죠. 그걸 또 제가 오늘 촬영해서 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그런 어떤 설렘의 아침부터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좀 들었던 예측장 그랜드 엠바스더 서울 풀만 호텔입니다. 금수장에서 조사를 하네. 벌써 이제 오늘 스피커 조차관은 벌써 와 계시네. 오늘 호스트 안녕하십니까. 66회 임정혁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많은 참석해 주신 우리 동안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동창회 향후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사를 과연 예정대로 진행할까 많은 법률 검토를 해봤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저께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60회 오늘 강의를 해주신 60회 조한익 선배님은 산업자원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에너지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하셨고 코트라 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전남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 선배님은 한국전력 사장 재임 시에 그 본사를 서울에서 나주로 이전하는 큰 역할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참 훌륭한 에너지 분야에 업적을 이루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 사장 재직 시에 또 글로벌 사업 확대와 경영 정상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그 공직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 기업 경영, 무역 투자, 에너지 산업 등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시고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아주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이런 귀한 어르신을 오늘 강사를 모신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정의 강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정말로 필요한 그런 지식과 상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가 참 나쁩니다, 늘. 그래서 평생 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일단 왜 이렇게 계속 나빠져요? 그랬더니 딱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후변화 때문에 요새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비인후과에 실제로 그 병원도 환자가 득식을 하더라고요. 기후가 나쁘면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코하고 눈이에요. 코 비염하고 눈 결막염으로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 문제는 완전히 우리들 곁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요새 언론 보면은 매일 나오는 문제가 AI 아닙니까? AI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인데 AI의 성공 요인은 전력이에요. 전력, 에너지가 없으면 AI는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좀 강의가 인기가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려다니는데 유일하게 우리 임정혁 회장한테 나 여기 강의 한번 해달라고 작년 겨울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우리 동문들하고 바로 그냥 목전에 다다른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동민들이 앞으로 사회에 전부 다 지도급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모르고서는 모든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국제관계 같은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시간 해도 이건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한 4, 50분 해달라니까 그냥 날아갈 테니까 날아가면서 하고 여러분들 좀 질문을 좀 해주세요. 해주면 저는 이 두 가지 분야에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제 아는 좀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강식 장관이 와서 K칼처에 대해서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저 들었어요. 참 가슴이 벅차고 야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희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업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업보고 또 잘하면은 이것이 새로운 희망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엘고예요. 클린턴 때 부통령 한 사람인데 부통령 할 때는 별로 존재도 없다가 부통령 나오고 나서 이제 기후 문제 가지고서는 기후 행동주의자가 돼 가지고서는 유명해졌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편한 진실이라고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면서 기후 문제를 최초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그걸 아주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조지 W 부시하고 대선에서 2000년도 떨어져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완전히 저 강사로 나섰는데 미니멈 한 번 강의하는데 2만 불. 그 다음에 최소한 1000번은 더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2만 불 곱하기 1000 하면은 그것만으로 2천만 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얼마입니까? 한 3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참 지도자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다니면서 좀 그렇게 참 본인도 거기서 현직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전략하고 굉장히 절제라고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좀 그런 데서 좀 보답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얘기가 2006년도 멀지 않아서 상하이, 뭄바이, 뉴욕이 40% 이상 물에 잠긴다 그랬어요. 물론 아직도 하나도 안 잠겼죠. 그렇지만 그때 처음으로 아주 쇼킹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기후변화 이게 진짜 뭐가 좀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야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많이 그동안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말하자면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러면서 기후 행동이란 이런 조직도 생기고 또 유엔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이런 그 부서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기후 행동 세계적 보편적 관심사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2015년도 그 기후변화 총회라고 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 COP 21대, 21번째 기후변화 총회 파리에서 할 때, 그때 이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시간은 이미 21시 45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산업화를 1800년대 초로 보는데, 산업화 이후 2도씨 이상의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지구는 멸망한다. 1.5, 그래서 가급적이면 1.5도까지 억제하자 하는 게 결의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 탄소 감축을 매년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다, NDC라고 하는데, 그걸 제출하기로 했고,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개도국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개도국도 지원 기금을 만들자는 이런 세 가지로 협의가 됐어요.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갔죠. 우리도 이제 가서, 이때 이제, 뭔가 약속을 했어요. 뒤에 이제 다시 나오지만. 21시 45분이다. 그리고 한국은 21시 57분으로 됩니다. 57분. 그러다가, 차차차차,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 트럼프가 되면서, 기후변화 협약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미국이. 탈퇴하고,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기다. 일자리를 뺏기 위한 과학적 사기다. 그런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트럼프 있는 동안은 굉장히 기후변화 대응하는 세계적 노력이 많이 감퇴했죠. 거의 지완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이 저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중국만 하더라도 저만한 힘이 없거든. 대응할 만한 힘이. 그러다가 2018년도 툰베리라고 스웨덴의 이 당시 16세 소녀입니다. 소녀가 절규를 한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유엔에 가서도 아주 그냥 트럼프를 질타하고 막 그래. 아주 세계적 스타가 됐어요. 얘가 뭐랬냐면 2020년도 북극 얼음이 없어지고 2023년도 인류는 종말한다. 멀쩡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쟤네들이 문제가 저렇게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툰베리는 세계적 스타는 됐지만은 그리고 그런 이제 애들을 갖다 전부 금요일 날은 전부 학교 가지 말자. 우리 그 항의의 표시로서. 이래서 대응에 대한 이런 세계적인 무브먼트를 갖다 얘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작용이 생긴 거예요. 생기면서 현재 그간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바이든이 있을 때 다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기후 문제는 우리 대응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ESG 많이 아시죠? ESG라든지 녹색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때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기업들 전부 다 해외 수출하려면 아리백 해야 되잖아요. 재생에너지 100% 써야지. 미국의 빅테크들은 전부 아리백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다시 이제 뭔가 분위기를 갖다 새로 반전시키려는데 또 트럼프가 또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거는 뭐 걷잡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또 탈퇴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탄소 감축에 의존하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돼버리고 유럽 내에서도 반작용들이 굉장히 나오는 겁니다. Eat or heat. 부족한 에너지 가지고 너 먹는 데 쓸 거냐 아니면 히트 덮이는 데 쓸 거냐.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겨가지고서는 PNG 관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갖다 공급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 7배가 올라버렸습니다. 7배.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잠깐 무너져요. 7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경제는 또 그 찬란한 제조업 강국 독일이 매년 2%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작용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23년도 한국에서 저런 UN 기후변화 협약 적응 주간이라는 이게 송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다 오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대응이죠. 적응의 새로운 시대에 맞춰야 된다. 적응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래도 맞춰서 어떻게 좀 사는 방법. 예를 들면은 저게 뭔가 하면 예정된 100mm 이상 폭우가 16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는 하더라도 1년에 1.1회 정도 평균됐어요. 그럼 이 폭우라는 거는 그 피해를 막는 거는 빨리 통보를 받고 빨리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과거에는 그 2시간 반 전에 그 폭우가 온다는 걸 갖다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하도 자주 오고 그 기후 상황이 변화무쌍하니까 1시간 반 전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2시간 반 전만 안다 하더라도 사람 인명을 갖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살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후 적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속초에서 여러분들 날 오징어 못 먹어요 이제. 속초하고 오징어 아닙니까? 오징어 먹으러 가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오징어는 동해에서 난리쳐서 서해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구조, 그 다음에 어떤 생산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데 여기 빨리 적응을 하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 이런 기후테크라는 건데 이걸 갖다 잘 개발해가지고서는 여기 팔아먹자. 케이크 한 촌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케이크 한 촌보다 사실 한 10배쯤 더 돈 법니다. 기후변화 대응 테크라든지 에너지 산업이 한 10배쯤 더 돈을 벌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거야. 앞으로 우리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은 인류가 기후변화 대응에 지구를 구할 시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얘네들은 계속 이래. 계속 세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 또 완전히 반대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또 아니면 적응하는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원인은 뭐냐? 몇 가지 자연적으로 화산 폭발에 의한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태양 흑점 활동이란 설명도 있고, 지구 궤도가 이렇게 축이 이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생긴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설은 저겁니다. 인류에 의한 원인, 산림벌채, 산업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발생과 농축산품은 메탄가스. 85%의 그 온실가스 형성의 원인의 85%는 탄소, CO2고 15%는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여러분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방금 메탄가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적지만 그 독한 게 말도 못해요. 그 온실가스를 형성하는 요인이 한 200배 됩니다. CO2의 탄소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가지고서는 저게 되는 거예요. 온실을 만드는 거죠. 온실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더워지죠. 응? 그 다음에는 바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서는 미국 갔다 올 때가 훨씬 시간이 짧잖아요. 그건 제트기류 때문에 그래요. 제트기류가 막힌 거예요, 이제까지. 막혔죠. 그 다음에, 태양열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상당히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반사시키는 거예요, 더워지니까. 반사시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온실 효과가 더 커지고, 이러면서, 특히 이 제트기류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북극의 찬바람과 남태평양의 따뜻한 더운 바람이 잘 섞여서 블렌딩이 돼가지고 사시사철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블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확 더웠다. 어떤 때는 확 추웠다. 비가 엄청 내렸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가물었다. 이런 이상기후가 막 생기는 겁니다. 80% 이상은 이게 완전히 정설이 됐어요. 결국은 사람이 만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것도 1800년대 중반 이후에 화석연료를 쓰면서 사실 그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8배의 인구가 됐어요. 사는 거는 거의 한 150배 정도 GDP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죠, 진짜. 대신 그만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해수면은 한 20%쯤 올랐습니다. 이거 상승된 거. 그러니까 아까 쟤네들이 한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해가 침몰하고, 뉴욕이 침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결국은 이대로도 그로 갈 겁니다. 근데 시간 문제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각종 제 요인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도 잘 안 써요. 글로벌 워밍보다는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북극이 녹죠. 북극은 10년에 4cm씩 녹고 있습니다.
남극은 10년에 1.2cm씩 녹아요. 북극이 더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여기서 배출하는 게 전체 한 26, 7% 됩니다. 그 다음에 북미가 한 20%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잘 살아. 그러니까 예민도가 굉장히 심해요, 이쪽이. 근데 특히 한국은 좀 엄하게 좀 여기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건 중국이 배출하고 있어요. 중국은 한 20% 전체 배출하고 한국은 1.7%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거든요. 요새 미세먼지 좀 줄었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중국이 지금 시진핑가 트럼프 미워가지고서는 오히려 환경 문제는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중국 동부에 여러 가지 석탄밭지 이런 걸 다 중지시키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비교적 깨끗해요. 그죠? 미세먼지가 덜 들어온다고. 그 정도로, 여기가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일본인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예, 그렇고, 요 오른쪽 사진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홍수 사진인데,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홍수가 생기면은 저거는 막을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 선진국들은 홍수가 생기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사회적 그 구조, 다 달려들고 나중에 피해 복구해주고 또 국가적으로 재난 구조해주고 그러지만 저는 그거 없었거든요. 이건 모든 나라 다 발생한다. 그런 뜻이고. 그 허리케인, 폭우, 폭설, 한파 등 완전 예측 불가한 상황이 됐고, 그 금년도 우리 경북의 산불 우리 경험했죠. 산불은 매년 2배씩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강도는 15%씩 더 늘어난다. 무서운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산에 다 말랐어요 밑에.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 하늘에서 습기를 다 뺏어가고 가물고 그렇기 때문에 타면은 그냥 바스락바스락하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빨라졌지. 그러니까 확 다니면서 그냥 불만 났다면은 그 속도라는 거는 사람이 뛰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불이 타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매년 이런 상태로 간다. 진짜 모든 게 지금 잘 여러분 그 보십시오. 역대예요. 금년도 산불, 역대급 산불이라고 그러죠. 작년도 가뭄이었나? 역대급 가뭄. 그 다음 그 전년도 23년도 역대급 홍수. 계속 모든 게 그 기록 행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코비드-19, 코로나는 어떻게 생겼냐?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속에 있던 그 동물 속에 들어가 있던 이런 병균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박쥐라든지 뭐 원숭이라든지 다 나오면서 그 인류 사회에 들어 섞이면서 거기서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당 못했던 이런 병원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북극이 녹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200년, 몇만 년을 갖다 있던 그런 병원들, 바이러스가, 피토 바이러스 같은 건 보통 바이러스의 몇 배 더 큰 겁니다. 그런 것들 살아나오면서 예방이 안 되는 이런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것이 그 인류 질환이 오고 생태계 파괴, 동식물 아까도 얘기했죠. 식량 문제. 이게 개도국 문제는 개도국한테는 식량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후 난민이 12억 명까지 예상이 된다. 세계 인구의 15%. 그 반면에 요게 이제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북극 항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자원 개발하고 그 안에 어떤 자원들 개발하고 알래스카 개발하자. 알래스카에서 LNG 천연가스 캐내자 하고서 한국에 지금 그 손목 비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북극고 신경정치 개발하자. 이거 얘기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만 이것을 이제 그거밖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든지 뭐 돈 벌 생각밖에 안 하는 트럼프의 눈에는 저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저건 실제 있는 얘기예요. 만일에 북극 항로가 개설된다면, 북극이 녹아서 간다면, 우리가 저 남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걸프 해안을 돌아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글로 가면 유럽에 그냥 물류가 다, 화물이 다 수송이 되고, 어마어마한 또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앙고라를 호주에서 700마리를 포살해버렸어요. 안락사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그거는
호주 산불이 나고 나서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참 보기가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안락사시키고 공중에서 헬기에서 그냥 쏴서 죽여버려요. 그런 게 동시에 지금 닥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중요한 거는 우린 지금 알래스카 항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안 해도 되고, 북극 항로 안 뚫려도 되고, 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그냥 재해에 시달리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참 이쁜 동물들 갖다가 그냥 안락사 시키고 하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일부의 절박한 소망입니다. 한국은 어떠냐? 아까 얘기했죠. 북극권 한파 남태평양 열풍이 혼합되는 지역으로 최다 탄소 배출권이다. 반면 기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쇼킹하죠? 지금 제 얘기 들으니까. 이걸 일상에서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비가 왔나 보다. 산불이 났나 보다. 뭐 작년에도 났었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이렇게 산불 난 적 없었어요. 한국도 예가 아니다. 매년 역대급 폭염, 가뭄, 홍수, 산불, 오송 참사, 잼버리 사고, 경북 산불 등 재난 대응이 미비하고, 과수 주산지, 지금 대구에 사과 있습니까? 다 포천 이런 데로 다 올라왔죠. 무화과 같은 것도 전라남도 남쪽에서 다 올라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제주에 가서 감귤이 있나요? 다 지금 주산지가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작황 물가급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금년도도 이상기후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씨 동생이 반기성이라고 기후학자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계절 국가가 아니다 하는 건 난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까지도 추웠잖아요. 아침에 추워가지고 난 깔고서는 자고 그랬는데, 어제부터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봄이 없는 거예요. 가을 잠깐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거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도 이상기후가 예고가 되어 있고, 금년도 매우 덥고, 또 비도 많이 온대요. 하여튼 준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노력했냐. 에너지 전환과 절감에 주력했다. 석탄 소유가스, 화석연료 비중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고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전 부분에서 효율하자. 좀 에너지 적게 쓰자. 산업과 건물 및 수송 분야의 정기화.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거의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뒤에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 원자력.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자. 원전을 확충하고 확충하려면 원전이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탈원전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도 그냥 가서 최보식을 만난 사람 인터뷰에도 이거는 이제 만국의 길이다 하고서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원전 만능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원전 학회에서 날 불러서 연설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긴 윤정부 초기에 갔더니 거기 윤정부는 완전히 원전 여기 다 이 사람 빠져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가 엄청나게 이거는 몹쓸 짓을 한 거다. 이건 과거에 잘못한 거다.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탈원전도 안 되지만 원전 만능주의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집을 지어놓고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지 않냐. 원전 폐기물들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전만 낼 거냐. 폐기물 저장소를 만든다 한들 그래도 안 된다. 최고 34% 전체 에너지 비율. 그랬더니 거기는 학자들이 전부 그 당시에는 그냥 기세 등등했던 학자.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완전히 그 안에서 고생하고 억울함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내 세상만 났다예요. 거기다 윤석열 선생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래가서는 완전히 재생에너지는 없애고 원전으로 다 하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원전 폐기물 저장소만 만들면 원전 얼마든지 늘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다. 원전에 대해서는 사람이 기본적인 혐오감이 있다. 기본적인 혐오감. 그거는 이유를 물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전이 싫어. 거기 울진이나 이런 데 가면 이상한 돔 같은데 돔 씌워놓고서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도 그랬더니 요새는 거기다 고래가 날뛰는 뛰는 그려놨더라고 원전 돔에다. 그러면서 두산이 야구를 못한다고 두산이 원전에 저걸 만들잖아요. 터빈 만들잖아요. 야구를 못한다고 해서 나는 원전이 싫어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야.
너희들 그렇게 간단해서 갈 문제가 아니야. 우리 홍정식 동지 나오셨지만 내 밀양 성조타 때문에 40두 번을 갖다 밀양을 다니면서 폭행도 나왔다고 할 때 저 사람이 와서 이거 들고 나 이거 들고 되게 내 싫어하는데 이거 들고 그냥 나를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렵습니다. 지금 전력망이 부족하다. 그거 돈도 돈이지만 못 만들어요. 이제 사람들. 그 정도로 너무 학자들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슬기가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탄소 줄이는데 재생에너지 100% 하면 될 거 아니냐? 재생에너지 했다가 요새 스웨덴, 포르투갈 완전히 정전 나고 대정전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복잡계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아래로 억제하고 1.5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박근혜 대통령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2030년까지 BAU 전망 대비 37% 감축한다. 이 BAU가 뭐냐 하면 Business as usual. 그냥 성장은 다 하면서 성장할 때 기대되는 탄소 배출량보다 요만큼 더 감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제가 별로 실제 저거 아는 사람은 안 좋아할 거예요. 기후 환경론자들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성장을 중시한 거예요. 그 후에 6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 나가서 이걸 한 겁니다. 파리 협약이행을 촉구하고 이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에 딱 한 번 공동 성명을 낸 게 이거예요. 기후 문제에 같이 대응을 하자 하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다시 좀 좋아지는 거 잠깐 기대하는 게 개덕을 지원해서 한 2조 달러 만들어서 지원하자. 미국이 중심이 돼서 각국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자. 그래서 각국이 쫙쫙쫙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한국이 나와서 양반이 호기 있게 하는 게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고 했어요. 말이 돼요? 못합니다. 40%. 전 세계 이런 놈들 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전을 죽여놓고 정말 탄소 한 방울도 안 나는 에너지 아닙니까? 이걸 죽여놓고 40% 감축하겠다고 그래 박수 받았죠. 50년은 넷제로를 하겠다. 완전히 그 탄소 배출과 탄소를 또 흡수하는 걸 해서 넷제로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계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세계의 공급망에 편입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계에 한번 이야기한 약속은 지켜야 돼요. 이걸 갖다 전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몰라 얘기 못하는 겁니다. 이 무리한 걸 우리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고민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안 하면은 이건 그러지 않은 한국은 세계에서 참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평생을 글로벌 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한 70몇 개국 다녔어요.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 보는 거와 밖에서 보는 거와 또 달라요. 흔히 어떤 사람은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이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 네트 파워로는 없어요. 우리가 미국한테 들이댈 겁니까? 중국한테 그럴 겁니까? 유럽은 유럽도 우리 제3의 시장인데 유럽 수출은 조금이라도 탄소 공정에 들어가 있으면 아예 CBAM이라고 완전히 막아버려요. 유럽을 수출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정도로 참 안보 문제도 그렇죠. 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슬기롭게 살아요. 탄소 배출도 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도 달아요. 경제 자살도 할 수 없고 기후 자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묘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 분위기가 상승했어요. ESG라든지 우리나라도 ESG 가지고서 그냥 한번 ESG 장사하는 사람 참 많았죠. ESG가 뭡니까? 그래서 난 ESG 가지고 강의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 되는데 아주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해서 ESG 끌고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환경을 무시하면서 성장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 대기업들은 어려운 사람들 지원도 안 해줍니까? 우리 대기업은 집은 5%도 안 되면서 기업을 지배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떠드는데 그래가지고 안 풀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ESG 약자 당신들은 뭔지 알아? 딱 그러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당신들 맨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게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즐거워야지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요.
ESG랑 갖다가 이걸 했더니 효과나, 회사에 그 돈이 더 들어와. 그 직원들이 더 즐거워해. 이거는 한번 새로운 이런 방식으로 게임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 ESG라는 건 어찌 보면은 서양의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한국, 특히 중국은 자기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지배구조예요. 기업도 없지 뭐, 전부가 다. 이런 게 어떻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서는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시장을 다 찬탈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그 가버넌스를 들고 나온 거고, 그 정보 보안이라든지 뭐, 소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자기들 열심히 한다는데 동양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래서 S를 들어가는 거. 환경 다 파괴하면서 동양권이 지금까지 그 제조업 성장한 거 아니야. SK가 유심 때문에 그냥 아주 기업이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갈 정도까지 됐잖아요. 그건 S란 말이죠. 정보보안 문제를 소홀히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하던 방식하고는 달리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서 모든 걸 우리 입장에 맞게끔 말하자면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두바이 총회에서 이게 이 세계 세계 기후변화 총회가 벌써 29회까지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한 번은 유럽에서 하고 한 텀은 또 한 텀은 그 아시아권 이런 데서 하고 또 한 텀은 중동이라든지 산유국에서 지금 산유국에서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총회라면 산유국에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COP 23년도 그걸 두바이에서 했는데, 또 총회 의장이 누군가 하면은, 아랍에미리트 석유공사 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석유라, 이별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고, 석탄에 대해서 정치적인 감축을 합의했다. 점진적 페이드아웃이에요. 아주 감축 줄이자는 게 아니고, 석유, 가스는 산유국 입장을 고려했고,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효율 등에서 점진적 입장을 냈다. 재생에너지 3배 만들겠다. 원자력도 3배 더 늘리겠다. 에너지 효율을 30%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엇갈리는 평가는 기후 대응 기금 마련, 메탄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엘고 같은 사람은 산유국의 입장을 받아 적었다. 굉장히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한 거죠. COP29 작년에 한 거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산유국입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죠. 이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간 이후부터는 28, 29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갔는지 몰라요. 아마 자리에 환경부 장관 정도 갔을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겨우 기후기금 합의 정도 했습니다. 2조 달러에서 3천억 불 정도를 마련해서 개도국을 지원하지 않은 정도 됐는데, 트럼프가 저거 내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후 대응에서 기후 적응 병행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이게, 요 다음까지는 브라질이었어요. 아시아권이에요. 나는 한국에 개최하자고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래야지 우리 페이스대로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COP 32 정도는 한국에서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되면서, 지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최근 독일들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청정 에너지 확산 및 환경 규제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형성하고, 최근에는 환경 규제 완화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걸 갖다 EU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스탠스에서 많이 늦추게 된 거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그렇고, 영국 그렇고, 네덜란드 그렇고, 스페인 다들 조금씩 바뀌면서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해라. 나는 이렇게 좀 완화시키지만 한국 너희들은 철저히 규정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또 저쪽에서는 유럽 바람을 쫓다 보면은 미국은 웃기고 앉았네. 너희는 알라스카 가가지고서는 천연가스 개발이라고 그냥 같이 해. 이런 상황이고. 중국은 잘 됐다 하고서는 중국이 지금 배터리가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완전히 다 막아버렸단 말이죠. 중국이 아주
IRA라든지 이런 거 다 줄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덕을 보는 거예요. 아주 값싼 노동력과 최고 기술력과 값싼 노동력 가지고서는 배터리 최고로 성능 좋고 값싼 전고체 배터리까지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는 불리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재탈퇴하고 화석연료 복귀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AI 시대에 폭발적 전기가 소요된다. 지금 최종 에너지 전기화율이 20 몇 %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 석유, 가스, 석탄, 전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겁니다. 걔네들 갖다가 직접 때우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발전 원료로 써서 발전해서 그 전기를 그래서 최종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쓰는 경우에는 석탄 같은 건 포스코 같은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거는 각종 산업단지에서, 석유 같은 거는 석유를 가정용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이제는 석유 화학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이런 데서 그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원을 쓰잖아요.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분은 한 50%쯤 되는데, 그 나머지는 화석연료 가지고 깨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지면 최종 에너지는 0.5파 0.5가 25%쯤 되는데, 저것이 2050년대 되면 52%로 봅니다. 이제 포스코도 안 됐잖아요. 석탄을 써가지고서는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소로 녹여가지고서는 하겠다는 건데, 수소가 다 전기화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거 합니까? 취사라든지 난방할 때 지금 도시가스 쓰는 게 얼마나 돼요? 다 전기화로 되고 있잖아요. 수송, 자동차도 지금 전기화로 되고 있죠. 공정도 공정열, 화학 공정, 뜨거운 열 공정 다 전기로 되고 있죠. 52%가 넘을 거라고요. 근데 제일 큰 건 데이터 센터.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글 검색의 10배 정도가 챗 GPT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6배 정도가 피지컬 AI, 동작을 하는 거 있잖아요. 로봇이라든지 그런 휴먼 AI 들어가는 게 그래픽하고 하는데 거기 6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60배 정도 전기가 구글 검색보다. 그래서 전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의 모든 나라가 전기를 얼마나 싸고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냐 없냐가 좀 결정이 돼요. 불과 2, 3년 사이에요. 그 전만 하더라도 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였지만 이제는 전기는 필요 충분 조건. 근데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아직도 저기 나오거든요. CO2가 나오고, CO2, 탄산가스가 나오고, 탄산가스가 나오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코리아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는 제조업 늦었고, AI가 늦었잖아요. 늦었고, 여기는 아직도 60%를 갖다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둥켈 플라우트라고 그러죠. 어두운 날, 바람 없는 날. 그러면 모든 국가기는 스톱이에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거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가 안 들어와, 부족해서 스톱인데,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스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런 건 잘 모르실 거예요. 전력망이라는 거는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60Hz인데. 이거는 넘쳐도 스톱을 시켜야 되고, 모자라도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냥 스톱이라는 거는 고기만 스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정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주파수 못 맞추면은 자동적으로 어느 나라든 스톱이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빨리 해서 넘치는 것 갖다가 생산을 덜하게 하는 거. 이거 출력 제한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데 1년에 140번씩 출력 제한합니다.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도 전기는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에 얼어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보편적 복지. 농민들 전기 좀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국제적 책무라. 그 다음에 굉장히 에너지 생태계가 빨리 발전됐어요. 에너지의 전기화, 전선, 전력반도체, 전력소비 등 성장산업화. 지금 현대일렉트릭하고 일진전기하고 효성전기가 수주잔고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수주잔고만, 18조, 18조. 얘네들을 그전에는 한전 와서 타든지 한전에서 좀 어떻게 좀 따보려고 하더니 한전 거의 떠보지도 않아요. 한전 마진도 적다고. 미국의 전력기기, 특히 전선의 노후화율이 70%입니다. 유럽은 70년 이상 된 전선이 40%예요. 그것도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 80% 될 거예요. 다 바꿔야 돼.
할 나라가 없어. 중국이 경쟁에 있어. 중국은 미국이 죽자고 막아요. 전선까지 중국에 들어오면 미국은 뭐 완전히 예속되잖아요. 그리고 전선에 쟤네들이 뭘 숨겼는지 모른단 말이죠. 뭔 장치를 하는지 모르니까 절대 막고 있고, 그냥 얘네들 우리 삼사가 아주 호황이에요, 호황. 난 걔네들 그 사장들 보지도 못해. 다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인데. 그 정도로 2030년까지 300억 불 수출하겠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자제품 수출이 연간 얼마인 줄 알아요? 160억, 170억 불이에요. 근데 한 해에 300억을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죠. 원전 이번에 체코 원전, 드쿠바리 원전, 되느냐 안 되지만 될 거예요, 그거는 결국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죽어버렸어요. EDF라고 프랑스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EDF가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원전도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또 떨어지니까 화가 나니까 법원에다가 상소를 해가지고서 법원에 그 나라도 법원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줘가지고서는 결국은 일치 정지됐지만 될 거예요. 그럼 100% 됩니다. 26조 원. 거기다 또 두 길이 자동적으로 더 들어와요. 50조예요, 50조. 50조 어디서 뭡니까? 에너지. 그냥 풍력. 제가 있는 데가 풍력, 터빈, 해상 풍력 터빈 만드는 회사를 제가 그냥 회장으로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풍력은 원자력이 딱, 해상 풍력은 반입니다. 1기가라고 그러는데, 원전 하나가 1기가인데, 1기가 정도 해상 풍력을 만들려면, 저거는 원전은 한 14조도 드는데, 이거는 한 7조쯤 들어요. 7조에서 풍력 기기만 따지면 35%가 2조 내지 2조출합니다. 한 단지만 하면 2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전 세계는 지금 무방비의 상태가. 이거 먹자 이거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는 살 길이 없어요. 저는 평생을 산업 분야에서 일했고, 무역 통상 분야에서 일했고, 마지막 에너지 부서에 일해서, 누구보다도 좀 심하면,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실물 경제에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업인들 만나고, 반도체도 이미 그 골든타임 놓쳤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정의선이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동차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전기차로 빨리 갈 수도 없고, 결국 정의선이가 하이브리드 가지고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렇죠. 뭐 기계의 전자, 지금 K푸드, K패션, K칼초 하지만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또 신기하고, 참 자랑스럽지만 그것이 보편화돼서 우리가 수출로 벌어먹고 살려면 한참 걸리고 그 자체가 크게, 얼마나 돈이 될까. 결국은 그 인더스트리에 앞으로 햇빛이 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야 돼요. 이제 마침 조선이 나왔어요. 20조 달러까지도 볼 정도로. 조선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지금 덕을 보는 거죠. 배 못 쓰겠다. 하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스스로 배를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배 쓰는 거고. 그냥 우리 ONM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해군 장관이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금세 이걸 맞출 수가 있냐. 조선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력 분야. 전력 분야는 발전 분야, 그 다음에 수송 분야, 그 다음에 소비 분야, 세 가지 있는데, 세계 인구는 지금 전기가 없으면 하나도 움직이지, 꼼짝도 못 하는데, 발전 분야에서는 우리는 원전과,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이런 데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송 분야는 아까 얘기한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 분야는 이미 지금 뜨고 있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그 다음에는 소비 분야는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쓰느냐. 탄소 감축에는 기여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 효율, 그게 37%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써서 탄소를 배출 안 하는 게 32% 기여해요. 그 다음에 석탄, 석유에서 탄소를 빼내는 게 있어요. CCUS라고. 빼내고선 쓰는 거예요. 그게 한 10% 기여합니다. 그다음 미래에너지, 저 태양에서 그냥 받아가지고서는 바로 위성을 통해서 쏘는 거. 그래서 핵융합이라고 중수소하고 리튬하고 합성해가지고서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좀 어마어마한 미래에너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우리가 여기 먼저 앞서가야 될 분야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 본다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7% 기여라 하면서. 에너지 효율은 디지털 강국이에요. 여러분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 들어봤죠? 옛날에 스마트 그리드. 집에서 이거 배선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양방향으로 저절로 조절해 가서 딱 그 적절한 에너지를 쓴다. 집에서 지금 나갈 때 TV 소켓 빼고 나가는 분 한 분도 없죠. 그게 대기 전력이라고 5%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그걸 어떻게 뺍니까? 그쵸. 뒤로 손 넣어서 뺄 수 없잖아요. 저절로 알아서 나갈 때 외출하면은 저절로 딱 그 전기를 차단되고, 들어오기 전에 모바일로 귀가하면은 다시 들어오고, 냉장고 같은 것도 금세 바로 그 냉동시키고 그런 다음에 확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냉동을 계속 켜둘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외출하면 그냥 아주 냉장 전력 정도 유지하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전돼. 그게 우리나라가 아주 강해요. 그런가 하면은 해외에 원전을 하나 줘주는 것보다 15% 전기를 전략해주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나라 아주 강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먹거리 하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사실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UA 원전 할 때도, MB가 가가지고선, MB가 진짜 그 사람, 그 장사꾼은 그런 장사꾼은 없습니다.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저 UAE 모하메드라고 실권자한테 가서 아랍에미리트 시를 갖다 남성하면서 외가지고서, 그래서 마음을 잡고, 그래서 결국 프랑스권을 나중에 뺏어온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개척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산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탄소 감축도 해야 되고, 새로운 먹거리도 찾고, 그게 길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중국, 몽고, 러시아.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섬입니다. 아무 나라도 연결이 안 됐어요. 이번에 스페인이 왜 대정전이 났냐? 전 세계는 다 연결했는데 스페인은 연결된 게 앙골라, 포르투갈, 그런 데밖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주파수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 블랙아웃을 시켜야 될 때 다른 데가 확 연결해서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문제를 거쳐야 되고, 저게 또 우리나라 국부 창출해도 어렸어. 몽고가, 여기서 전기를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태양과 바람, 여기서 생산을 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서는 한국에 들어왔다가 중국 위해반도를 통해서 들어왔다 한국을 통해서 남쪽으로 가서 일본에 간다. 이러면 아워당 몽고에서 1kWh에 4센트에 생산합니다. 내가 여기 갔어요. 만들려고. 손정희하고 둘이 같이 갔어. 갔다가 차이나를 통해서 여기서 문을 통과로 하고, 여기를 하면은, 일본에서 13센트, 14센트 되는 거예요. 이거 교육하자 이거죠. 그래서 손정희하고 둘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경제수석이 있다가, 이건데, 그건 좋은데요. 이게 안보 문제 때문에 이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에서 만일에 중간에 차단하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게 거의 성사가 됐었어요, 둘이. 됐다가 결국은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안 되는데, 결국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우리 혼자서는 생각해도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력만 안 맺으면 우리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똑같은 약자란 말이죠. 세계에서. 중국이란 그쪽 세력에 들어갔어도 안 되고, 또 미국을 쪄버렸어도 안 되고, 미국 하는 대로 갔어도 안 되고 하려면, 결국 그만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거기 합치면은 난 유럽 경제권 훨씬 더 역동성도 있고, 양쪽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일 간에 이걸 뚫자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충분히 뚫을 수 있어요. 그럼 교통도 될 거 아니에요? 교통도. 원래 저런 거 밑에 해저 터널 뚫으면 도로도 같이 냅니다. 그럼 뭐하러 비행기 타고 다니요?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는 마진만 해도 얼마냐?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러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건 U자로 저걸 하자는 거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부속돼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우로 통신망도. 만이 지금 이쪽, 부산 쪽으로 들어있지만 호남 쪽으로는 안 돼 있어요. 백본이 그쪽에 있거든요. 통신망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렵죠. 근데 언제고, 뭐 세계 정세라는 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좋아지면 이걸 해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안보 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때 그냥, 손정희가 그러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근데 아베는 그 사람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아베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 예속되는 것이 좀 싫었고. 그래서 안 됐지만은 앞으로 이거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걸 한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제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많지만 도저히 자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 받을게요. 네. 저는 61대 홍명입니다. 네. 선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환경에너지 사업을 한 30년 해왔는데요. 네.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는 그 폐기물이라든가 가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가지고 쓰레기 가지고 발전을 하면 발전비가 한 350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모든 그 지구 온난화 문제는 그 정책을 어떻게 경제적으로다가 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 이렇게 해야만이 산업사회가 그렇게 따라오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렇게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가연성 쓰레기나 유기성 폐기물을 고순도 가스와 원료를 만든다든가 뭘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했을 때는 그 전력의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전기 비용을 거기에 반대급부로다가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역행하고 언제까지 산자부에서 역행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에너지가 제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은 다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질문하시고. 역시 오늘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전력이 그렇게 참 우리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산업적인 이 발전의 큰 동력이 된다는 걸 정말 어떻습니까? 지금 전력, 전력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다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실질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긴 하지만 이제 프로스모라고 해서 그 기업들이 자기 그 회사용 쓰는 전기를 이제 스스로 발전하거나 소비자 그러니까 그 전원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서 쓰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도 뭐 법이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게 안 돼서 아리백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우리 세계적 기업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니 같은 회사도 2019년서부터 제조 공장을 그 아리백이 국내에서 안 되니까 이제 EU로 그 제조 공장을 옮기고 그러고 또 우리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결국은 한전의 그 독점하고 관계돼 있고 또 노조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런 에너지 그 거래가 좀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강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전부 다그 스파이 체인을 맡고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했습니다. 질문 아까 내용에 이 에디슨하고 테슬라 얘기 나왔는데 그 전송 때문에 거기에 그 조류로 갔다가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 송전 자체의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직류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한 번만 더 받을까요? 그만할까요?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 있으면 한 번만. 우리 제일 선배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문제는 항상 없는데 지금 체코 원전 문제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어요. 활성에너지 문제. 그거 매우 필요하고, 그게 지금 딱 하신 말씀 딱 맞아요. 그 환경부하고 산업부 간에, 거기서 어떤 시각차,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해야 되겠다. 하기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또는, 왜냐하면 당면에 지금 에너지 전체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이걸 갖다 유통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손실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결국은 일로 끝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체, 행정기관이 서로 협업을 돼야 되는데 나도 평생을 그쪽에 있었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이번에 부처가 조직 개편을 하겠죠. 그러면 환경하고 산업하고는 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하고 산업하고. 환경 쪽, 많이 좀 개선되긴 했어요. 환경 쪽에. 환경부 사람들. 그렇지만은 자기 부처의 입장에서 이게 내 부처의 일이라면은 내가 산업도 끌어들이겠다는 거지. 내 부처가 아니면 지금도 그거에 우선 반대부터 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산업 쪽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조직 개편하는데 그만큼 환경과 경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직 개편이 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다음 정부에 그냥 내 매경에 내 고정면이 있는데 거기 쓸 것이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 쓰는 거다 그랬어요. 네? 실제 보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은 종합적 이런 판단을 가진 사람을 좀 장관도 시키고 총리도 시켜가지고서는 그렇게 좀 균형된 소위 중앙인 같은 환경도 중요하고 산업도 중요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투자자는 지금 아까 에너지 쪽은 투자가 다 좋습니다. 에너지 방산 조선 아니에요 지금요. 다 좋은데 아까 얘기한 거기는 이미 거의 피크에 왔어요. 3, 4 이런 데는. 그거보다는 에너지 스타트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코스닥 쪽에. 특히 스타트업 중에서도 에너지에 갖다 절감하는 스타트업들이 요새 확 살아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 절감 비즈니스가 안 됐어요. 과거에. 안 된 이유가 전기값이 너무 싸.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감한다고 해서는 기구 갖다 붙이는 게 돈 더 들지. 그래서 안 되는데 전기료가 충분히 올랐습니다. 많이, 산업용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고 또 재생에너지에서 또 태양광 쪽은 안 돼요. 그거는 이미 포화 상태고 태양광은 만들 때는 이제는 공장 지붕하고 그다음에 건물 일체화밖에 없고 우리 땅이 좁아서 그리고 풍력이고 풍력도 산에다 짓는 건 산에 이미 다 쳤어요. 바다에 띄우는 거 해상 풍력 쪽 그거는 뭐 확실한 그겁니다. 그렇게 되고 프로슈머 문제는 이게 프로슈머가 인제는 돼요. 그게 똑같은 건데 그건 좀 한전 통해서 갔는데 요새 어려워진 게 대기업들이 직접 구매, 직접 PPA라고 그러죠. 그걸 합니다. SK 어드밴스라고 그 석유화학 하는데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데가 그냥 포스코까지도 지금 직접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이미 한 70% 뛰었어요. 한 몇 년 사이에. 산업용만 뛴 거예요. 그때 포퓰리즘이죠. 참 잘못한 짓이죠. 일반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도 너무 싼데 1센트, 2센트가 가지고 경쟁하는 산업용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굳이 한전전기를 쓰는 것이 하나도 경제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한전은 손해나면서 팔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한전전기 쓰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더 크다. 직접 찾아봐야 되겠다. 직접 프로슈머들. 직접 전기를 뭐 태양광 발전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찾아가서는 누가 마서 팔아주면 내가 직접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프로슈머는 거는 집에서, 또 가정에서 전기를 갖다 자기가 소형으로 생산하면서 자기가 쓰고 남는 거는 옆집에 팔기도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아마 급속도로 빨리 열릴 거예요. 그 시장에 갖다 내다 팔고 그걸 갖다 거래할 수 있는 게 소위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VPP라든지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생기면서 그 업종들이 앞으로 역할을 할 거다 하는 거고, 증류전선 얘기했는데 매우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기를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증류송전이 한 10% 정도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10 내지 15%. 그러니까 물론 증류송전이 교류송전보다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용량 송전이나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효율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HDBC 같은 거, 이걸 동해안에서 넘어오는 거 HDBC 있고, HDB 500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저 캡을 풍력 신안 쪽에서 오는 것도 HDBC로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MBDC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중간 쪽도 지금 연구가 됐고, 더 큰 거는
LBDC라고 바로 그냥 기업에 들어가는 거, 고선. 그것도 지금 증류를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다 바뀐다는 거는 전선의 시스템과 전선의 그 포장과 전선의 그 내용물이 확 바꿉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송전소 가보면 있잖아요. 줄 있잖아요. 그 줄에 8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가닥만 써요. 그래서 요새같이 그냥 송전선이 부족한데 왜 8가닥 중에서 6가닥 정도 쓰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합니다. 만일에 산불이라도 나고 그래서 갑자기 문제 생겨가지고 다 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4가닥은 반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산불이 날 것 같으면 요새는 이미 사전에 바로 감지가 돼가지고 AI로 감지가 돼가서 바로 조치하면 될 거 아니냐. 만일에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류를 하면 10%라도 더 보낼 수가 있으니까 증류가 되는 거고 굉장히 빨리 됐어요.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은 그거는 우리나라는 소위 on-time in budget. 그때는 일정에 계획된 예산으로 하는 걸 상당히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예도 된 거고, 여기도 체코하고 프랑스는 같은 EU 국가인데, 한국을 한 거는 완전히 이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요새는 약간 좀 도전을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체코가 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요. 하려고 하는 건 체코의 정권 문제에 관련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현재 정권이 굉장히 데미지를 받아요. 그래서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이익도 될 거고,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도 충분히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전하고 한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요새. 그 모든 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였지, 외부 역량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싸워가지고서 그냥 서로가 소송하고 국제 상사 중재위원회 하고, 나 선배로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괜찮고, 앞으로도 전망 좋다고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10여 분에 걸친 조한익 사장의 명가의가 끝났습니다. 편집을 거의 이제 끝마친 상태에서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네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롱폼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니까 편하겠거니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올리지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휴지 부분, 또 혹시라도 목이 메어서 기침하는 부분, 또 맥락이 잘 안 맞는 부분, 요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걸러내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보낸 네모, 여기 이제 잘라낸 부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르고 다듬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오늘 아침 이제 9시경에 이제 이 강연이 전부 다 끝났는데요. 마친 시간은 지금 오후 6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꼬박 거의 한나절이 이제 걸렸네요. 아무튼 오늘 강의는 정말로 멋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 중에서도 전력이 정말 중요하다. AI 시대는 특히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정말 이 정도로 필요한지는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산업, 즉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송전하고 전력을 스토리지, 저장하는 이런 산업들, 그 다음에 또 환경 친화적인 어떤 이 발전 방법,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잘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ae-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